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토크에 와주신 두 분과 함께 각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면 제가 이미지를 이제 좀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주로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기 이전에 아파라투스라는 어떤 장치의 형태로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장치를 가지고 환경에 놓았을 때 그 환경이 어떻게 주로 이제 소리 환경이거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기본적으로 소리 환경에 대한 변화들을 주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요 근 한 10년 정도는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내가 감각하고 또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감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화두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분야에서 글을 쓰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신예슬이라고 합니다. 훈이다킴 작가님과는 그 전부터 작업에 대한 대화를 간간히 나눴었는데요. 이번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에서는 드라마투르그라는 폭넓은 역할로 참여를 하면서 작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후반부에는 공동 글쓰기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서양 음악을 전공했고 기본적으로 음악의 기록 매체 혹은 음악을 재생하는 매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관심사들을 바탕으로 이번 작가님의 작업에서 이런 아파라투스가 사운드적으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오영진이라고 하고요.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기계비평이라는 수업의 주간 교수로 있습니다. 이게 좀 제목이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기계를 비평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워낙 기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계 환경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그런 지점들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 이 전시에 이제 주요한 장치인 데이터스케이프에 대한 논평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참여했고요. 그 이전부터는 후민다김 선생님의 작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계를 통한 인간성에 대한 재고, 효과에 대한 어떤 상상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논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작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좀 저희 셋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작업에 일단 구조나 도입부를 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작업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직접 와서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키워드들만 좀 얘기를 하자면 장치, 그러니까 아파라투스라는 걸 항상 저는 만드는데 그게 또 다른 말로 제가 약간 언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환경 인지 장치라는 형태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각과 촉각이라는 거 잘 들어있어요. 제 사운드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어떤 음악적인 사운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촉각적으로 다가오는 사운드를 많이 쓰고 있고 청촉각이라는 게 약간 기계적 감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딜레이가 가장 적은 인체에게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디지털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코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관객한테 직접 다가오는 방법은 이 기계적 감각인 청각과 촉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원시적 옛날부터 계속 써왔던 그런 매체들을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풀어봤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그 장치라는 게 그냥 어떤 기계적 장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결국 다 디지털로 다 되어 있잖아요. 모든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베이스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디지털을 통해서 카메라든 핸드폰이든 뭐든 우리가 다 결국은 디지털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바라본다는 어떤 감각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작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작업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특히 더 이번에는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관측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담고 싶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있는 것들이 결국 저의 어떤 신체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조금 더 초능력이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능력이 더 확장되는 어떤 센서들, 라이다 센서 같은 걸 이번에 썼는데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결국은 100m, 300m까지 볼 수 있는 볼 수 있다면 그거를 포인트를 하나 찍는 거긴 하지만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측정한 것들이 모여서 어떤 한 덩어리로 사람이 봤을 때는 인간이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든지 차로 보인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데,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탐구하는 어떤 관점들, 했을 때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다른 감각으로 풍경을 읽어낼 수, 즉 우리가 원래 읽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 풍경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 그거를 어떻게 내 신체에 임플란트 하는가, 아니 임플란트 이미 되어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전시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물론 그런 것도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많은 작업들이 약간 바라보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그리고 뭘 느끼고 하는 작업들이 그동안 했던 작업이라고 하면, 제가 좀 관심 있는 작업은 그 관객이 작업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작가의 어떤 시선과 최대한 비슷한 시선으로 그 작가가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봤던 거를 똑같이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그런 시선을 좀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작업에서 녹아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전시에서 재밌게 본 것은 여기 이제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저 데이터스케이프라는 저 장치 혹은 기계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것 주변에 있는 이런 활주로라든지 뭐 이런 대기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잘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딱 실체가 있는데 요것들은 다 약간 주변부의 어떤 요소들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 오히려 이 매뉴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장치이자 기계라면은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매뉴얼들을 많이 보니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볼펜에 매뉴얼이 있다. 근데 사실 볼펜에 매뉴얼이 필요 없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알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뭐 손을 몇 각도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얼마큼 주십시오. 그리고 뭐 쓰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매뉴얼을 적어 놓은 순간부터는 필기 기구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볼펜을 직각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찌르십시오 라는 만약에 매뉴얼이 있다면 무기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뉴얼은 없지만, 두 번째 매뉴얼은 없지만, 사실 두 번째 매뉴얼을 제가 만드는 순간 이 장치는 완전히 다른 장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은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교하게 장치를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기계의 또 다른 구성이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이 기계를 완전히 다른 장치로 이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스케이프는 완전히 새로운 기계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불명의 기계이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매뉴얼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매뉴얼은 제가 보기엔 불클릭도 아니고 리플렛도 아니고 뭐 전시 설명도 아닌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이 장치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의 직접적인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신 게 매우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되게 귀찮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맞아요. 되게 귀찮고, 사실은 이 작업을 여기 계신 이제 신혜슬 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1년 동안 뭐 이야기를 했고, 질문지를 제가 이제 주고받은 제가 답을 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했던 수많은 어떤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뭐 제가 책을 만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내용들을 최대한 이 작업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작업으로 좀 임플란트 시키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그 전에도 무심한 길을 에피타이저라는 제가 올 초에 개인전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심한 길은 에피타이저라는 그 당신의 길은 얼마나 무심한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영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만약에 저거를 장착하고 내 몸에 이식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면 라이다 센서가 되게 실질적인 것들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에도 어떤 사람은 유의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에 대한 어떤 유의적 즐거움만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딱 봤을 때 매뉴얼이라는 것도 여기 보이지만 관점의 매뉴얼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정했는데, 이 관점의 매뉴얼이라는 걸 보면 인지부호가 최대한 안 걸리게끔 되게 단문으로 되게 짧게 문장을 던지면서 하기 전에 어떤 자기의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게끔 던져주는 매뉴얼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의 형태도 아닌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 없었던 이상한 형태의 어떤 이 장치에 특화된 매뉴얼을 만든 거고,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이제 둘이 같이 좀 집필을 하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착하고 나고 나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도 많아지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집에 가서 아니면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 매뉴얼을 또 읽어보면 그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죠. 이제 이 작업을 직접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설명하면은 지금 사실 매뉴얼이 2개 있는 거죠. 하나 하나 더라고도 더 할 있는 수 거죠. 있어요. 이 운행 세 개- 안내서가 세 개까지. 있고요. 네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매우 이 절차를 아주 신경 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걸 장착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귀를 이렇게 한번 닫아보고 이렇게 쉬게 만들게 한다던가, 관점의 매뉴얼이나 그 작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른 감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또 기대를 하게 만든다던가, 장착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전에 읽었던 예를 들어 바라보고 읽어내는 장치라는 요 매뉴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음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이 매뉴얼대로 한번 또 따라가 보는 그런 훈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모든 걸 절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그게 사실 되게 10년 동안 어떤 아파라투스라는 형태, 아파라투스라는 의미가 결국은 그냥 디바이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통로, 매개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라는 말을 안 쓰고 굳이 아파라투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계속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업을 보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잖아요. 기존의 작업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장치로서의 어떤 매력 아니면 장치로서의 뭔가를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물론 그 전에 수많은 인터페이스가 터치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쌓였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장치가 나왔을 때 매뉴얼이 없으면 쓸 줄 모르잖아요. 불편해하고. 근데 그 매뉴얼을 얼마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잘 했느냐, 그 면의 서페이스를 잘 디자인했느냐, 그리고 매뉴얼을 얼마나 상세하게 잘 전달하느냐, 광고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법을 금방 익혀서 사람들이 체화시키고 그런 기간들이 짧아지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겠다면 결국 그 매뉴얼들이 필요한데, 그 효율성에 의한 매뉴얼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좀 더 그런 감각들을 깨우는 한 거를 하려면 뭔가 그런 조금은 은유적이고 조금은 사고를 이렇게 찔러줄 수 있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다른 방식이 아닌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었던 어떤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 신일쌤하고 좀 같이 작업을 하자라는, 그래서 쫄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뉴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작업이 지목하고 있는 그 감각?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는 늘상 이렇게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늘상 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인지해 보자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작업에서 초반부터 참여를 했지만 저 작업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감각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곧장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거 말하고자 하는 어떤 관점의 전환 혹은 이제 그런 관점을 다르게 감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 그 예민한 그 선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섬세하게 되게 정교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무려 3종류의 이제 인쇄물을 만들고, 심지어 사실 매뉴얼이 하나 더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것을 장착하고 돌아다닐 때 이제 가이드 드라이버들이 직접 또 이야기를 해주는 언어화된 매뉴얼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4중의 매뉴얼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냥 도우미 역할은 작품 설명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아직 얘기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이식할 때 그 선생님이 이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렌즈를 이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그 내비게이터가 따라다니면서 안전의 위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얘기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이 훨씬 더 이걸 빨리 체화시킬 수 있어요 라는 걸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제를 조금 확장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있잖아요. 그 기계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들의 그냥 작은 기계들에 해당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 거대한 기계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이 없으면 완전히 깡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항공모함. 항공모함의 매뉴얼이 얼만큼 두꺼운지 아세요? 두께로 얘기할 수가 없고 톤 단위로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상태가 매뉴얼이다. 이 항공모함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매뉴얼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매뉴얼인, 모든 시스템의 경험 자체가 매뉴얼인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이제 기계의 경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항공모함 같은 걸 이제 가끔 이렇게 폐항공모함 팔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팔아도 상관없대요. 기밀이 유출이 될 수가 없는 게 매뉴얼을 빼버리면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매뉴얼이란 거는 기계의 시민권 같은 거이죠. 영혼이자 시민권. 이거를 빼버리면 데이터스케이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기계적 입장에서도 이 매뉴얼은 저는 매우 중요한 장치, 이것도 장치다. 종이 장치, 뭐 문서 장치라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현대 미술에서도 이제 관객에게 이런 자율적 장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적인 측면들을 주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나 관객은 당혹스럽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이드란 건 역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보완적인 어떤 하나의 미술을 읽는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전시에서는 이 매뉴얼의 이 독특함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올 초부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결국은 익숙한 매체의 형태가 아니니까 뭐 그림이나 조각이나 영상이나 사실 뭐 요즘은 VR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하게 쑥 들어갈 수 있는 영상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다이브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매뉴얼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니, 요거는 제가 그냥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 뭐 3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뉴얼 3의 제목이 이제 한글로는 바라보고 읽어내는 장치인데, 영어로는 Through the Looking Apparatu스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원더랜드 인 앨리스, Through the Looking Glass 그거의 패러디 같은데, 사실은 요 영어 제목하고 한글 제목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영어 제목은 훨씬 더 좀 시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무슨 뭐 문학 작품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바라보고 읽어내는 장치란 요 제목도 설명을 한번 주시고, 그 Through the Looking Apparatu스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글을 제가 설명을 하고 영문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설명할 것까지 사실은 크게 없고요. 처음에 이제 관점 매뉴얼이라는 걸 보고 그 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탈 때 어떤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작업이 어떤 이 데이터스케이프 뭔지가 살짝 짧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리플렛에 익숙해져 있긴 한데 리플렛 형태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관점 매뉴얼을 보고 다 작업을 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제목에서 힌트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까 이식해서 미술관 내를 내 일성 공간을 돌아다녔던 이 장치가 결국 바라보고 읽어내는 어떤 그런 장치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치인데 그 안에 또 장치에 대한 그 장치라는 꼭 물리적인 장치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그 안에 써 있는데 그 네 가지 키워드가 결국 그 장치 또 이 안에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장치들을 또 읽어보면 아까는 통체적으로 봤지만 각각의 것들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합쳐보고 약간 그런 것들을 던져보고 싶었던 거에서 그런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문 제목은 저희가 맨 처음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려고 했어요. 이 3번 매뉴얼의 제목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뭔가 어떤 일종의 이야기책처럼 구성을 하자는 뭔가 안을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냈었고, 최대한 그냥 뭔가 풀어서 쓰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 맥락을 계속 중요하게 잡고 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역을 하면은 너무 이제 멋이 없는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은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가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로 같이 하고 계신 구예나 선생님께서 딱 이 번역어 이것을 패러디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원더랜드 인 앨리스의 그런 패러디라고 한다면 여기의 감각이 아니라 뭐 저기의 감각, 완전히 다른 곳의 감각이라는 것에 또 다른 은유로 이제 이렇게 패러디한 것 같고,
이 매뉴얼도 재밌었어요, 저는. 네. 문학작품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맨 뒤에 살짝 설명하고, 네, 네. 앞에는 그냥 눈이란 무엇인가, 네, 네. 뭐, 감각이란 무엇인가. 맞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아, 눈이란 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도 한 50만 년에 걸쳐서 지금 진화된 어떤 하나의, 우리들의 또 다른 장치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장치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도 장치인 거고 뭐 그런 생각까지 제가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라이다 센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 라이다 센서 새로운 또 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라고 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일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이 기계적 센서에 대한 뭔가 낯설게 하기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지털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뭐 뒤에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 산업용 센서를 작가가 쓸 때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미지의 것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로로서의 정말 아파라투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훈이다 김 선생님의 전매 특허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이런 장치적인 거 상호작용적인 디자인을 하는 현대 미술가들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어땠다 하면서 스테이트먼트에 그냥 몇 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긴 어떤 절차를 딱 이렇게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근데 너무 이렇게 드라이하거나 말 그대로 직역대로 내 의도가 이거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한번 요대로 한번 따라와 봐 주겠어요? 하면서 이제 설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매뉴얼의 방법론은 또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화된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그냥 개개인이 한 명씩 15분씩 하는 그냥 체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잘 연출되고 설계되어 있는 그냥 한 편의 퍼포먼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형태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퍼포먼스라고 그냥 일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퍼포먼스적인 경험을 할 때 그것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그 바깥의 것들이거든요. 예컨대 극장에 들어갈 때 느끼는 감각, 외부와 차단되는 감각,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티켓 같은 것들, 그런 미묘한 장치들이 이 사건을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만들고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작업에서도 이런 매뉴얼들이 그런 몰입의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나중에 경험하면서 했었어요. 저거네요. 해리포터의 9와 4분의 3 플랫폼 같은 거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여기 숙모집에 살다가 호그와트로 가는 거, 이 양쪽이 다 이제 극단적이지. 이게 현실이고 이거 환상인데 중요한 건 사실 요 문이거든요. 용기를 갖고 돌진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하죠. 요게 없이는 도달도 못하고 도달한 거에 의미도 없는. 재밌는 게 이렇게 여기에 제일 화나잖아요. 밝고 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 되게 단순하지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근데 재밌는 게 열어놓으면 물론 밝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쪽에 쭉 서서 많이 서 있는데 안으로 이렇게 쉽게 못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이제 막 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넘사벽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안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올 때는 콱 들어오는데 누가 한 명 무슨 우리 그 빨간불 있다 한 명 건너면 누가 우르르 건너는 것처럼 한두 명이 들어오면 이제 훅 들어오는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의자부터 해서 대기실의 어떤 느낌, 어떤 색깔, 그리고 쟤네들이 위치, 밑에 있는 어떤 이런 사인 같은 것들이라든지 있는 슈트 같은 것도 슈트를 입고 이제 장착하고 내비게이터가 안내하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되게 확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퍼포먼스를 보듯이. 그 순간이 정말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밝게 세팅해 놓은 것도 이 미술관에서 보통 내가 이제 어디 있든 상관없이 내가 보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되게 자율적인 관객이 되어서. 근데 여기 와서는 내가 보여지고 그리고 맞아요. 내가 몸으로 뭔가 경험해야 된다는 감각을 되게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가시 영역으로 들어온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직접 장착하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여기서 이제 보는 것 혹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을 다르게 쓸 것이다 라는 일종의 사인을 이 공간이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인상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작업 얘기를 잠깐 또 하게 되면 에피타이저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그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하면 이 에피타이저를 계속 제공할까라는 게 올해 제일 좀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작업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익히려면 뭔가 맛을 보면서 약간 입맛을 돋궈놔야지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는데 돋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확 먹으면 맛이 없거나 너무 강렬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타이저를 어떻게 나열하지? 그럼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예술쌤이랑 같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뉴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또 후니다긴 선생님의 특징을 하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은 그 절차와 의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장치도 많이 만들지만 제가 보기엔 항상 그게 뇌리에 항상 남거든요. 또 지난 작업들도 그렇고 가면 뭔가 절차가 항상 있어. 내 마음대로 잘 못해. 이제 우선은 말하는 대로 한번 제가 따라야 되고 왜냐면 그 음미를 해야 되니까 이 일종의 코스를.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안에서 또 자유도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나를 이렇게 속박하는 게 아니냐, 관객을 속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이제 뭔가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근원의 어떤 그런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지금은 뭐 관객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지는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은. 요즘은 절차 의식이라는 게 너무 없으니까 세계를 살아갈 때 규칙이 없어. 너무 규칙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 오면은 차분해지는 거죠. 규칙과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퍼포머티브한 그 행위들이 저로 하여금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관객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이 와서 해봤는데 이걸 타기 전에 귀를 막아주고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냥 마음이 확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절차와 의식이 주는 어떤 하나의 효과 같다는 느낌도 있고. 들어온 순간부터 사실은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저걸 장착할 때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사실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들이 이제 이런 문서들, 뭐 매뉴얼에 이제 다 녹아 있다라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게 뭐 바라보고 읽어내는 장치, 그러니까 뭐 시각성 같은 게 이렇게 강조된 언어를 쓰지만 실제 이 안에서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와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게 딱 저 마지막 감각인 것 같아요. 듣는 거는 어떻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전달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전달도 제가 예쌤한테 처음에 잘 못해서 네. 예쌤이 되게 당혹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절차를 아니까 하면서 1년 동안 같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선생님은 음악 전공자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음악 전공했고, 이제 보통 이제 극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저의 일단 기본값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8채널의 사운드를 귀 높이에서 둘러싸여서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라는 경험이 이제 보편의 음악 문화에서는 사실 전무한 것이죠. 그리고 음악에서는 생각보다 소리의 거리 감각이라던가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작업의 주제로 드러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의 음악 안에서는 다루지 않는 소리의 다른 방식의 인지 혹은 감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는 되게 많이 작가님의 언어에 다가가기 위해서 되게 넓은 질문들도 많이 던지고 듣는 게 뭐냐, 소리를 뭐라 생각하시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접점을 저희가 찾아서 좀 집요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은 이제 어떤 풍경 안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소리 풍경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많이 머물렀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이 어떤 그냥 소리를 풍경 안에서 감각한다는 것과 나와 대상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가 풍경을 청각적으로 인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되짚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후니다킴 작가님이 이제 소리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도 분명하게 있죠. 이제 예컨대 아까 어떤 후니다킴 작가님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리 풍경으로부터 되게 뭔가 되게 정서적인 것 혹은 뭐 자연의 소리 아니면 되게 아름다운 어떤 풍경의 소리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텐데 작가님은 그것을 이제 디코딩 하겠다. 소리 풍경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나와 대상 사이의 거리, 나와 공간 사이의 거리를 읽어내고 데이터화하는 어떤 데이터 필드처럼 사용하신달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다 그러니까 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풍경들이 데이터 스케이프란 말을 쓴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뭘 인지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 사유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데이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디지털을 통해서 제가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뭐 어떤 또 장치를 통해서 뭐 영상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밑단에서 다 데이터화돼서 그거를 그냥 익숙한 방식의 이미지를 보는 것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리얼리티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뭐 사운드 같은 거는 뭐 하이파이로 들려준다든지 뭐 점점 그런 쪽이 더 이제 막 발달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 어차피 데이터로 돼 있는데 사운드로 한번 이렇게 팍 될 때 디코딩해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다르게 다시 재조합을 해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조합이 A와 B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다들 이렇게만 조합해서 그게 사운드의 어떤 감상 방식 아니면 이게 영상의 감상 방식이라는 게 큰 누군가가 혁신적으로 뭘 만들어냈을 때 그게 약간 따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운드를 쓰더라도 그렇게 안 쓰고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곡이라는 형태도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도 작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거를 처음에 뭐가 다 짜가지고 완벽한 컴포지션을 한 상태에서 하지?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환경을, 아니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뭔가 플랫폼은 내가 디자인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를 설명할 때 작품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 환경,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 시대적인 게 저한테 그냥 흡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스케이프라는 장치에 이제 라이다 센서가 아주 많이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사물들의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상황을 다시 이제 사운드로 전환하는 알고리즘이 지금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것 같고 알고리즘이니까 당연히 플레이어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동하는 음들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관객도 같은 걸 듣고 가진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봤는데 뭐 되게 신기한 소리 나요.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 되는데 막 가보면 막 더 소리가 막 증폭되기도 하고 그 들어보려고 더 돌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만든다라는 느낌? 내가 제너레이티브 하는 거죠. 이 각각의 스코어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경험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의 경험을 장치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인상이 저는 또 있어요. 왜냐면 공간 작곡을 한다고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 작곡이라는 게 공간을 어떻게 컴포지션 하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무슨 소리를 듣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것을 장착하고 임플란트 한다면 내가 벽으로 가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누군가 움직이는 물체에 다가가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를 그때그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컴포지션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경험 가능한 형태로 물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아무튼 이 장치 안에는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피지컬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손으로 몇 번 이렇게 클릭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가지 않으면 이제 그 변수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실 되게 직관적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직관적이지 못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날 언제 한번 와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멀미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의 신체는 저 장치가 좀 무거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울렁울렁 되면서 해서 저항감도 좀 크고 실제로 약간 끝나고 나면 이제 어지러운 게 조금 잔상처럼 남아요. 물론 이제 저 감각에 익숙해지긴 한데 몸은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이게 어떤 새로운 보철물을 했을 때 늘상 생겨나는 어떤 초반의 어떤 어색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요 장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VR 기기 요즘 많이 쓰잖아요. VR 기기 멀미 나거든요. 근데 멀미는 한편으로는 내 육체와 이 기계 사이에 불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적응이 안 됐다는 뜻이고, 뭐 내가 진화가 안 됐다는 뜻이죠. 나의 소프트웨어가 요 기계에 지금 맞춰질 만큼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뜻이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집에서. 뭐 잘 때도 써보고, 걸어도 보고, 원래 걸으라고 있는 장치가 아닌데도 VR 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미술관 안에 있다 보니까 15분으로 한정돼 있지만 한 2시간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 멀미를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의 감각을 업그레이드, 완전히 다른 걸로 이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찌됐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관객 중에서는 이거를 한 30일 정도 매일 음악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매일 조금씩 30일 동안 계속 해보면 정말 내가 이 익숙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원래 내가 시각적으로 빛의 굴절을 봤던 것들을 소리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을까? 한번 매일 써보고 싶다. 매일 장착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장치에 대한 신기함도 있지만 이 장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새로운 신체 감각을 갖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 막 되게 오래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게임에서도 보면 게임 캐릭터가 막 움직이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면 막 움직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안 하면은 이게 동체 시력이 떨어져서 엄청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지러워요?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잖아요. 사람이 많이 없는 데서 한적한 데 살다가 도시로 오면 시각적으로도 엄청 어지러워서 멀미가 난다고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요. 근데 청각도 어떤 항상 리듬에 익숙하고 음악적인 어떤 그 아카데믹한 그 리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8채널을 많이 음악적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소리를 나열하고 느끼게끔 만들어 버리면 기존에 자기가 어떤 소리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하고 달라서 멀미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 중에 그러면 자주 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나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뭐 제가 체크하는 건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제 여기 내비게이터 분들 들어보면 연속으로 한 3번 저걸 장착하신 분도 계시고 한 2번 정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어떤 분은 그러니까 좋아서 뭐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좋아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게 만들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한편으로는 저가 이제 이 작업 이 장치를 착용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저 안에 그 벨트를 딱 맬 때 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그 찰칵 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특촬물이나 이런 변신물을 보면 징치킹 징치킹 이 소리가 항상 나가잖아. 이게 이 변신의 징후거든. 이게 소리가 안 나면 변신이 안 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 찰칵 소리가 저는 어떤 거보다 이 안에 이제 이걸 착용할 때 가장 쾌감이 컸다. 그러면 되게 감사한데 정말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비너를 고를 때도 일부러 좀 폼이 크고 탁 했을 때 탁 걸리는 느낌을 좀 해서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뭘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그것도 소리로서 청각적 자극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촉각적 자극이죠. 그래서 그런 촉각적 자극들을 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제가 아무튼 이 장치의 전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항상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항상 꽂혔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 전반을 경험하는 데에서 그런 어떤 갑자기 이렇게 탁 등장하는 새로운 감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는 일단 눈으로 계속 뭔가를 보게 되잖아요. 어떤 생경한 풍경들이 있고 뭘 하는지 이제 시각 정보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또 이런 책자 같은 것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사실상 시야는 바깥을 볼 수 있는 건 차단이 되고 이런 찰칵찰칵하고 조끼 입고 그래서 훨씬 더 촉각적인 경험 그리고 청각적인 경험으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다이브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완전 다른 풍경 속에서 이제 시청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의 전환들이 계속 차곡차곡 일어난다는 점이 이제 작업으로 더 이렇게 진입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 또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거는 신경을 썼던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조언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럼 더 소리도 더 스페셜 오디오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스피커를 놓고 그리고 뭐 시각도 아예 그냥 가상 공간에 다이브한 것처럼 확 이렇게 씌워서 더 공간을 넓게 느끼게 한다든지. 네, 완전 SF 같이.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때? 라는 말씀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예전 작업들 보시면 되게 물리적인 것들을 그럼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발 밑을 보면 사실 내 시야 아래쪽은 그냥 내가 존재하는 현실이 그대로 보여. 발 밑에는 그대로 보이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항상 뭔가를 얻어야 될 정보의 시야에는 막혀 있어서 약간 불투명해서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밖이 보이긴 보여. 근데
항상 명확하게 보였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소리로 인지하거나 센서를 통해서 변환된 소리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앞에 포인트 클라우드로 점을 찍어서 물체로 인식했던 가상 공간을 보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가상 공간인지 아니면 현실 공간인지, 현실 공간은 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공간을 그대로 볼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을 좀 주면서 뭔가 미묘한 선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상성이란 말도 우리가 흔히 자꾸 쓸 때 환상성, 뭐 공상성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무엇들이라는 뜻으로 톤 다운해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지만 분명히 지금 현실에, 지금 현재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가상성이란 말도 좋지만 잠재성이란 말도 좋을 것 같아요. 잠재성은 이미 존재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의미하니까. 근데 왜냐면 그게 맞는 게 실제로 이제 수풀에 가면 곤충도 있고 뭐 새도 있잖아요. 걔네는 우리하고 완전히 감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 가짜 감각이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걔는 분명히 걔네 스케이프가 있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치의 한계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장치가 우리들 알고 뭐 동물 되기든 뭐 곤충 되기든 어찌됐건 이제 다른 거에 되기에 그래도 근접하게 좀 변형을 시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뭐 소위 가짜와 진짜 뭐 이런 이분법으로 자꾸 쓰이는 가상보다는 잠재성이란 말을 써도 되게 재밌겠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00% 너무 동의하는데 우리가 발명이 되거나 혁신이 일어나서 이것도 컴퓨터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70년대로 가면 컴퓨터 형태가 이런 형태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다양한 잠재성을 가진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경로를 제시해 줬었는데 애플에서 처음에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면서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부터는 그 잠재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죠. 다른 네. 가능성. 왜냐하면 효율적이거든요. 이거 하나를 몰고 가는 게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빨라지니까 물론 그거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가파르게 어떤 효율성이 강한 것들로 갈 수는 있지만 수많은 잠재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약간 그런 것도 결국은 작업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현실에서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 라이트 센서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고 우리가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로봇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걸 위주로 생산을 했지만 사실은 작가가 쓰면 다르게 사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장치로 그 구조를 작가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관점으로 본 하나의 나의 제3의 감각으로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매뉴얼 얘기도 했지만 매뉴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특정한 알고리즘 어떻게 이어놓느냐.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기능으로 이어놓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런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으로 어떤 기능할 수 있도록 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들이 원래 가졌어야 되는 또 다른 감각들을 드디어 이제 선물처럼 다시 얻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뭐 내가 설명하는 건 좀 웃기지만 뭐 괜찮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 위에 있는 저 홀겹같이 그러니까 겹눈같이 돼 있는 저런 형태들은 마치 곤충의 겹눈을 약간 은유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매뉴얼에 보면 이제 곤충의 눈이라는 걸로 처음 시작하는 게 결국은 이제 관점 매뉴얼이라는 걸 앞에 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시선이나 눈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눈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저 위에 쌓는 것도 처음에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약간 뭘로 이거를 가리어야 될 텐데 그래도 그게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파리의 눈이라든지 뭐 벌의 눈이라든지 그런 허니캠 모양으로 생긴 눈들을 참고해 왔어요. 왜냐하면 라이다 센서 자체가 인간 시야하고 똑같이 200도로 보는 게 아니라 360도를 보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볼 수 없는 관점으로 보는 어떤 그 곤충들의 눈도 보면 되게 다양한 시야들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들을 막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본다든지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요. 내 등 뒤를 볼 수 있다는 게 라이다 센서를 어떻게든 연결해 놓으니까 등 뒤가 다 시뮬레이팅 돼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지 이 장치는 다르게 보는 거면서도 다른 것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15분 뭐 20분밖에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이건 그냥 좀 작업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자율주행 차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어쨌든 제가 레이저를 쏴서 이제 반사되는 포인트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재질이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지 뭔가 난반사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인지하게 된다든지 유령 같은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걔네들도 어떤 마치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물로 인지해서 그것들이 막 어떤 소리로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분명히 에러일 수도 있지만 에러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술의 역사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 항상 잘 찍히는 것만이 아니라 잔상도 찍히고 뭐 노출의 차이 때문에 이제 엉뚱한 게 이중 노출해서 인화되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딱 보기엔 유령인가? 왜 이게 찍혔지? 하면서 이제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이제 카메라 혹은 현상술이라는 그 기계적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류 에러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또 사진기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이 장치는 무엇을 다르게 보게 하고 또 어떤 걸 다른 걸 보게 하는가 그런 질문이 좀 드네요. 그 사운드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사운드 역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냥 이런 소리를 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섞이다 보면 배음도 아닌데 이상한 것들 만들어낸다든지 기술이라는 거 안에 다 그런 요소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항상 항상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퀘스천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들이 결국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있지 않는가 생각이 살짝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실 때 저도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대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는데 라이다 센서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인지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 라이다 센서뿐만 아니라 약간 디지털 자체가 이제 갖는 속성인 거죠. 걔네들이 어떤 센서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뭔가 그 동작을 인식하는 것들이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은 자기를 주체로 하지만 얘는 자기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인지를 당연히 그냥 계산해서 내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미가 아까 난다고 얘기했던 것도 얘가 돌아다니면 그 두 가지가 충돌이 나는 거죠. 기계가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움직임과 원래 그냥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의 움직임이 두 개가 충돌이 나서 그 두 상황이 다 일어나니까 소리가 두 배로 많아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정지가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정지했을 때 어떤 하나의 사물들이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내 관점과 어떤 기계 관점이 이제 일치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어떤 상황들을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 작업을 경험하면서 저는 움직이는 것은 모두 소리 난다라는 조금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되게 생경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과 소리라는 것의 어떤 뗄 수 없는 관계 같은 것들 같은 걸 좀 근본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움직인다는 건 뭐냐, 뭐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다시 질문이 커지면은 뭔가 이 관점의 매뉴얼에서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순환고리처럼 작업의 경험이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크게 뭐 제가 작업할 때 두 개가 항상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떻게 다르게 이걸 읽어낼 수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근데 그거가 마지막에 소리 청촉각으로 만들었을 때 또 어떻게 이거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운드스케이프적인 생각들 그리고 디지털 어떤 그런 센서의 관점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새로운 감수성에 대한 생각들 이 두 가지가 되게 아날로그한 것과 되게 아날로그하지 않은 디지털스러운 것 두 가지가 자꾸 충돌을 해서 이걸 섞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관점의 매뉴얼이란 이런 이제 책도 있지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건 이제 예비하는 거지. 읽어서 관점이 우리가 바뀌면 뭐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와서 이제 이걸 15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느낌이 있고 한 10시간 했으면 좋겠고 10시간 하면 관점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점에 대한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에드윈 에보트라는 사람이 쓴 플랜랜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느 날 선에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선.
라인. 걔네는 뭐 이렇게 가깝고 멀고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야 이게. 알갱이들이니까 이렇게. 근데 선하고 좀 다른 세계는 면의 세계인데, 면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가깝고 멀고만 있는 건 아니고 형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형태에 의해서 때로는 좀 어떤 거는 동그랗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세모지만 또 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이제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인 거죠. 되게 변화무쌍한 세계가 되는 거죠. 길고 짧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관점의 세계는 부피의 세계인 거거든요. 부피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이제 구체가 있으면 구체가 때로는 조그매졌다가 넓어졌다가도 하는 거잖아요. 이 면의 세계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우화가. 면의 세계에 살던 친구가 있는데 스승이 나타나서 엉덩이를 이렇게 딱 올려줘가지고 자 봐라 이게 새로운 부피의 세계다. 그러니까 완전 개안하는 거죠. 얘는 천지개벽. 오 이런 세계가 있다니.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청출어람 해가지고 스승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승님 이렇게 3차원이 있다면 4차원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스승이 화를 내면서 그런 세계는 없다 하면서 스승조차도 자기의 세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이제 뭐 우화이면서도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사실은 관점 벗어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 선과 면과 부피, 심지어 부피에서의 그 선각자 스승도 자기 3차원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 이 작가님은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그 우리가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뭐 고민이 있는지. 그게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방법, 훨씬 이해하기 쉬운 방법에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래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어려웠고 저조차도 힘든 것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방금 말씀은 딱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저조차도 관점을 깨라고 하면서 저조차도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제 관점이 생각보다 고착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저도 깨지고 또 그런 걸 제한할 수 있고 자꾸 그걸 주기적으로 깨주는 걸 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ING 상태고 제가 다 깰 수 있고 너희들 깨봐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깨면서 같이 좀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트리거를 한번 눌러보면 어때? 잠깐 깜빡이더라도 깜빡 한번 갔다 오자라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그냥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는 것처럼 그냥 고착화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성인데 그걸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잠깐 깜빡 왔다 갔다 해주는 정도. 보니까 작가님이 격발, 뭐 트리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격발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리거 많이 쓰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지금 시대의 어떤 디지털만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라는 게 뭐 아름답다 이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분명히 바뀌고 있는데 환경은 인간은 그거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엑서사이징을 해야 되고 어떤 근육의 운동을 해야 이 근육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고의 어떤 근육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라고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결국 센서를 통해서 센서라고 뭐 지금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센서를 쓰는 건데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바라본 관점들이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센서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휴대폰에 있는 센서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정말 센서 많은 거 아시죠? 뭐 근접 센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뭐 자작이 센서, 뭐 조도 센서, 습도 센서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센서 덩어리고 거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센서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장거리를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센서가 사실상 축약 버전이 우리 핸드폰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 스케이프예요, 이미. 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이렇게 전화 받고 뭐 카톡하고로만 써서 그렇지 다르게 쓰면 아마 이거 되게 데이터 스케이프 뭐 2가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거란 말을 제가 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만 볼 수 있다. 이걸로만 익숙한 걸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식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크고 덩어리 크고 막 철컥철컥하고 막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 저걸 통해서 한번 트리거가 되면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도 그리고 실제로 내가 쓰는 무엇도 결국은 내 몸에 임플란트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데이터 스케이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작업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 미학이 이제 잘못 이해하면 마치 아름다움만을 다루는 학문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미학은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한테 물어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을 정말 이렇게 휘감고 있는 센서들, 심지어 저도 사실 이거 애플워치 쓰고 있는데 이거 얘 센서잖아요. 얘 엄청나게 저를 감시하고 있는 여러 이제 지금 뭐 센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부착하고 있고 장착하고 있는 그런 센서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만 오늘날의 인간의 인지, 뭐 감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센서의 다른 배치, 센서의 발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크게 보면 뭐 제 입장에서는 기계 미학의 또 다른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미학이라는 게 뭐 기계가 아름다워 보일 때 뭐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계가 어떤 미를 만들 것인가, 감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계미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핸드폰이 하나의 또 데이터 스케이프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트리거로서의 어떤 경험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된다면은 정말 아주 미세하고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관점의 조금 전환들, 어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이 작업 바깥의 세계에서도 그런 다시 한번 저 기억을 복기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작업이 되게 뭔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 선생님, 신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이 글을 공동으로 쓴 게 그런 의미에서 집에 가서 아니면 프라이빗한 데 가서 좀 읽어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방식이라는 텍스트라는 글이라는 형태긴 하지만 마지막은 좀 더 자기가 익숙한 형태로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좀 썼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 다른 방법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이런 미술관에서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원래는 얘가 밖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을 상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 공간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 상황을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되게 컴팩트하게 돼서 집 안에서 아니면 프라이빗한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뭔가를 계속 얘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심한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런 작업들을 한 것들도 결국 그런 거에 이것과 연결되는 그런 크게는 연결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서 이제 디지털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작가님의 작업이 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은유가 아니다. 이제 은유가 아니라 사실 실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되게 이것을 경험해 본 뒤에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촉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체험한다는 그 실제적인 감각? 그저 작품으로 관망하고 뭐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기입되는 경험으로서 작동한다는 게 그 이후에 실제적인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작업 자체가 그냥 보통의 이제 예술 제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향과는 조금 정반대, 점점 더 바깥 실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그냥 그 상황을 같이 뭔가 관객도 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게 또 하나의 방법인 거고 생각인 거고 그리고 아까 영쌤이 얘기해줬던 그런 잠재성 그 실체성이라는 게 결국 그런 잠재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은유가 은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이기도 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실제가 결국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기계 장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이런 새로운 기계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좀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인간성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새로운 인간성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기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갈까 이 질문으로 이 훈이다 김 선생님의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전을 보면 더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 작업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기계 혹은 이 작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작업의 시제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굉장히 과거의 것 같지만 어떤 것은 정말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의 것이고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적인 것처럼 보이고 근데 저것을 저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이 계속 충돌하고 지금 내가 언제 어디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어떤 감각이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스스로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 많이들 오셔서 뭔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휴먼의 뭐 감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감각, 새로운 감수성이 지금 되게 필요한 이제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계속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길을 갔다고 하면 맞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만큼 벌어져 있지만 인간의 감성은 빠르게 지금 이걸 못 따라가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트레이닝 다시 읽어보고 좀 약간 천천히 가고 좀 관망하고 또 그대로 가다가 또 한번 관망하고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저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관객한테도 그걸 같이 던져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어떤 시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